당장 나가! 커다란 가방이 민호 앞으로 날아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민호는 장모에게 울부짖는 목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쌍둥이 소녀들은 아빠의 팔을 꼭 붙잡습니다. 이제 세미도 없는데 니들이 여기 왜 있어? 쌍둥이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왜 쌍둥이와 사위에게 저러는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43살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복래, 60살의 장모였습니다. 장모는 사위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시간을 3일 전으로 돌려봅니다. 아침 7시 작은 주택가의 한 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쌤이 39살이었습니다. 하은아, 하린아, 일어나야지. 세미는 밝은 목소리로 쌍둥이 딸들을 깨웠습니다. 10살 된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뭐예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야. 너희가 좋아하는 거. 세미는 웃으며 도시락 2개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세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정갈했습니다. 가족 넷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리며 윤복래가 나왔습니다. 장모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며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막노동으로 언제까지 살 건지. 애들도 크는데.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는 코웃음을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쌍둥이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세미가 민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어머니 원래 그러시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삽을 들고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좀 더 빨리 해줘요.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삽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제 다친 곳이 아직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음 현장에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미였습니다. 여보. 세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일게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일찍 들어갈게. 조심해서 일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응. 너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민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민호는 현장을 정리하고 작업복을 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보호자님이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긴장된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 씨, 왜 그래요? 동료가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쌤이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보호자분,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습니다. 안 돼.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샘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윤복래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장모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는 의사에게 상황을 듣더니 무릎 꿇고 있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슬픔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미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습니다. 세미의 친구 몇 명, 민호의 공사장 동료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세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제대로 매무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두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언니 손을 꼭 잡고서 엄마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장모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복래에게 인사를 하고는 한쪽에 모여 섰습니다. 저 사람이 사위래요. 뭐 하는 사람이래? 막노동 한다던데요. 집도 없어서 장모 집에 얹혀 살았대요. 어머, 그래요? 딸 고생 많이 했겠네. 속삭이는 소리가 민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복래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례 3일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민호와 장모 그리고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구석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강민호 씨, 뒤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복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내 집에서 나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일까지.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장례도 이제 겨우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죠. 이제 끝났으니 나가. 어머니, 제발. 애들만이라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들? 그 애들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자네가 돈을 제대로 벌었으면 내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날도 마트 알바 가던 길이었잖아. 자네가 제대로 벌지 못해서 내 딸이 일을 나갔고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야. 장모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칼처럼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내 딸 죽인 건 너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미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마트 알바를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일 나까지 짐 싸서 나가. 더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장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는 쌍둥이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장모집 작은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아이들 학용품, 세미의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큰 가방 2개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세미가 즐겨 입던 카디건도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 갖고 놀던 인형도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세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세미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은아, 하린아, 일어나야지. 민호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쌍둥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학교 가야 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나가야 해. 어디 가는데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일단 씻고 옷 입자. 응?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아이들은 부쩍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호는 가방 2개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가 작은 배낭을 메고 아빠 옆에 섰습니다. 윤복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그냥 가세요.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갑시다. 민호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린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민호는 큰 가방을 다시 쥐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잔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세 식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하지만 민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쌍둥이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하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아이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응? 곧 쉴 수 있어.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사장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석. 작년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석이 형. 나 민호야. 민호 씨. 오랜만이네.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혹시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형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요. 주소 보낼게. 형석의 집은 좁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석이 미안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들어와요. 좁지만. 고마워, 형석아.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형석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형석 아내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얘들이 하은이, 하린이에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쌍둥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형석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저 방 쓰세요. 우리의 방인데 비어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이불장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어색하게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있자. 응? 민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형석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석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밥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도 최대한 작게 냈습니다. 애들, 편하게 먹어. 형석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석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형석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처지가 딱한데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얼마나 조금이에요? 우리도 사는 게 팍팍한데. 알아. 근데 지금 쫓아낼 수는 없잖아.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형석 부부에게, 아이들에게, 세미에게.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젯밤 저녁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틀었습니다. 하나하나 씻어서 닦았습니다. 식탁도 닦고 바닥도 쓸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형석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만 지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형석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오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월세방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이하.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판자촌 근처였습니다. 방 크기는 5평 이하. 월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였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좁은 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월세방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형석을 불렀습니다. 형석아. 응, 왜? 고마웠어.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 형석은 민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방 구했어요? 응. 내일 나갈게. 미안해요, 민호 씨. 우리도 형편이. 아니야. 진짜 고마워. 힘들 때 도와줘서.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석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랄게. 응. 너도 건강해.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쌍둥이에게 배낭을 매게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형석 부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가요. 형석이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길도 좁아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판자촌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녹슨 대문들, 깨진 유리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머물 곳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민호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린이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5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가면 남는 건 없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자.
우리 집 보러. 세 식구는 판자촌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호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목 안쪽 끝자락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깨진 화분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기인가 봐.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할머니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전화한 사람이요? 네, 강민호입니다. 애들도 데려왔네? 할머니가 쌍둥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들이 시끄럽게 굴면 안 돼요. 옆집 할아버지가 예민하거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따라오시오. 할머니는 집 옆 좁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여기요. 할머니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5평도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그것도 유리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변기와 수도꼭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도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50에 월세 35. 관리비 별도요.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아빠 뒤에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오. 할머니는 구겨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근처 은행으로 갔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민호는 통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25일까지 내야 해요. 늦으면 나가야 하니 알아서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열쇠 한 개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계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벽에서 스며드는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여기서 사는 거예요? 민호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도 같이?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민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있잖아. 민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걸레와 세제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벽도 닦고 화장실도 문질렀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마트 비닐봉지로 막았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히 붙였습니다. 찬바람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쌍둥이는 구석에 앉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은아, 하린아, 이리 와봐. 민호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가방에서 세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어디 붙일까? 하은이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테이프로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세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이에요. 하린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보여드렸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방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배고프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삼각김밥 한 개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삼각김밥 비닐을 뜯었습니다. 3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자, 먹자. 민호가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작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는 배불러. 너희가 먹어.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는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소중하게 씹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몫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삼각형 하나.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형석집에서 가져온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리 누워. 아이들을 담요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쌍둥이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호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담요가 작아서 다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춥지 않아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안 추워. 너희나 따뜻하게 자. 민호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미야,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하지만 조금만 버텨볼게. 나 열심히 할게. 애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민호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아빠 일 갔어. 저녁에 올게. 문 잠그고 있어. 사랑해. 쪽지를 하은이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민호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쓰러지면 안 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호를 태운 채 아침 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전 7시 민호는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굴삭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현장 반장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반장님. 다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오늘은 저기 철근 나르는 거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제대로 여미고 장갑을 꼈습니다. 철근 더미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개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예전 다친 곳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철근을 날랐습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철근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26쯤 돼 보였습니다. 근육이 탄탄했습니다. 형님,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벌써 4개를 나른 반면 민호는 겨우 2개를 옮겼습니다. 민호 씨,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속도 좀 맞춰줘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장갑 안으로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더위가 내리쬐었습니다. 민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그늘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도시락을 펼치거나 편의점 음식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배낭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김밥을 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 씨, 여기 앉으시죠.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계시길래요. 저도 처음 와서 아는 사람 없거든요. 젊은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싼 듯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김준수라고 해요. 형님은? 강민호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준수는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가족 있으세요?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 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결혼하면 딸 낳고 싶어요. 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좋긴 하죠.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옷을 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정류장을 놓칠까봐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골목을 지나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하은이와 하린이가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저희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하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엌을 봤습니다. 냄비에 라면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히 잘했네. 다치지 않았어? 응. 언니가 도와줬어. 잘했어. 우리 딸들 다 컸네. 민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혼자 밥을 해 먹어야 한다는 게 숙제는 했어? 네, 다 했어요. 아빠 확인해 주세요. 하은이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열심히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잘했어. 글씨도 예쁘고. 민호는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라면 먹을까? 아까 먹었는걸요. 그럼 계란이라도 부쳐줄게. 민호는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 2개를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계란이 익었습니다. 밥을 퍼서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계란 하나씩 올려주었습니다. 아빠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배불러. 현장에서 많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먹어요. 하린이가 자기 계란을 반으로 나눠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작은 계란 반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집 문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판자촌에 사는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냥 남은 거 줬어요. 버릴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반찬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반찬 있다. 정말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반찬을 받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옆집 할머니. 와, 맛있겠다. 그날 저녁은 조금 풍성했습니다. 밥에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얹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호는 옆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현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민호 씨, 수고했어요. 반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금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0만 원. 15일치 일당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월세는 낼 수 있어. 월세 35만 원을 제하면 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과 빵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요. 16,000원입니다. 민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습니다. 치킨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아, 아빠 왔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치킨 봉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치킨이에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치킨을 펼쳤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도 같이 먹어요. 세 식구가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세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야,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볼게. 민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했고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반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내일부터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나요? 태평그룹 신축 건물 현장이에요. 큰 프로젝트라 인력이 필요하대요. 일당도 좀 더 쳐줄 거예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내일 아침 7시까지 강남 쪽으로 가면 돼요.
주소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반장님.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당이 오른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민호는 막 공사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미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앞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만 봤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민호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꺼내드릴게요. 민호는 남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남자를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면 돼요.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건강하세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젖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민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강남에 있는 태평그룹 신축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민호 씨죠?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자재 운반 맡아주세요. 저쪽에 철근하고 시멘트 자루 있으니까 지정된 곳으로 옮기면 돼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현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2대가 현장 입구에 섰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긴장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품위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김도윤, 태평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김도윤은 현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소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김도윤이 현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골 구조를 살펴보고 인부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있는 민호였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김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철근을 내려놓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왜 자기 앞에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예. 무슨 5년 전 빗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날 전복된 차에서 끌어낸 남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분이.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저입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김도윤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줄곧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서. 하지만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군요.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김도윤은 진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도윤은 간곡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죠. 시설관리 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막노동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윤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민호의 인생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는 태평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걸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급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시설관리 부서로 배정받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지상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판에 시설관리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전 팀장 이경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경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책상 쓰시면 돼요. 일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다른 직원들은 민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은인이래. 줄 잘 섰네. 막노동하다 갑자기 여기 오면 적응이나 할까? 민호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경수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 건물 전체 시설 관리 대장이에요. 전기, 수도, 냉난방, 엘리베이터 점검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보고 익혀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재 창고 정리 좀 도와주세요. 물건들이 좀 쌓여 있어서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으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선, 배관, 공구, 페인트 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부터 해야겠네. 민호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은 전선끼리, 공구는 공구끼리 모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재고 목록표를 확인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전선 어타임 -50롤. 민호는 전선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45개였습니다. 5개가 모자라네. 민호는 다시 세어봤습니다. 역시 45개였습니다. 실수로 잘못 기록했나?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배관 비타임 -30개. 실제로는 26개였습니다. 페인트 -20통, 18통이었습니다. 민호는 목록표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가져갔나?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민호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오늘 들어온 강민호입니다. 창고 정리하라고 해서요. 아, 그래요? 나 부회장님 비서실 최대리예요. 자재 좀 가져가야 하는데. 무슨 자재요? 전선하고 배관 좀요. 다른 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하대요. 최대리는 민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전선 몇 롤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출고, 서류 작성하셔야 하지 않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최대리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부회장님 지시사항인데 무슨 서류예요?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규정상. 아, 처음 오셨으니 모르시겠네. 여긴 원래 이렇게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최대리는 자재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라고 했나? 민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후 3시경, 최대리 마이너스 전선 5롤, 배관 3개 반출, 서류 미작성, 단순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설 점검도 꼼꼼히 했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바로 조치했습니다. 처음에 차갑게 대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경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 잘하시네요. 꼼꼼하고 배울 게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신축 건물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태평그룹에서 짓고 있는 새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서가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허락을 받고 예산서를 봤습니다. 철근 500톤, 시멘트 200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예전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철근이 500톤이나 필요할까? 민호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쌓여있는 철근의 양을 눈대중으로 가늠해 봤습니다. 많아야 350톤 정도인 것 같은데 시멘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서에는 200톤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 민호는 다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신축 현장 마이너스 예산서와 실제 자재량 불일치. 철근 약 150톤, 시멘트 약 70톤 차이 추정. 민호는 메모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늦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지 않는 재고, 사라진 자재들.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회장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민호는 메모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미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 민호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틈틈이 현장과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메모장에 기록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자재가 빠져나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부회장 비서실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재운 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작은 탁상등 불빛 아래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수량별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재는 계속 사라졌고 그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일까? 민호는 그저 시설관리부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큰 그림을 볼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회장님께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분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 손해가 생긴다면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민호는 메모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야근을 했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민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민호가 빨리 걸으면 뒤에서도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뒤에서도 느려졌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큰 길로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휙 돌아섰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쓸데없는 거 많이 보고 다니시던데요. 민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창고 들락날락하면서 뭘 그리 열심히 세고 기록하는지. 신입이 너무 열심인 거 아닙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민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요? 그래요,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남자가 민호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잘못 본 거 있으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딸들 있다면서요?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살짜리 쌍둥이. 귀엽더군요. 학교 잘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민호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애들한테 손 떼면. 어이구, 무섭네. 손 안 댑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요. 남자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심하세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으면 없던 일로 하세요. 알겠죠?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 애들을 알고 있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아빠 왔어. 아빠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숙제 다 했어? 조금 남았어요. 그럼 마저 하고 자자. 아빠가 확인해 줄게. 민호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이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잘 자, 우리 딸들. 아빠도 잘 자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메모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른 척하면 회장님은 계속 속는 거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걸까? 민호는 벽에 붙은 세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미야. 작게 불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옳은 일도 해야 하잖아. 사진 속 세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길을 가세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메모장을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사무실로 가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시설관리부 강민호라고 전해주시면. 비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시설관리부 강민호 씨가 급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라면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 네, 회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김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호 씨. 무슨 일이십니까? 김도윤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민호는 메모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자재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메모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김도윤은 메모장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회장 비서실에서 가져갔다고요? 네. 대부분 그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요. 김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김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강민호 씨. 네, 회장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김도윤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당장 올라오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회계법인 불러주시오. 비밀 감사 진행합니다. 네, 회장님. 김도윤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씨, 며칠간 조용히 계셔야 할 겁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위협받은 적 있습니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딸들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김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딸들을?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면 되니까요. 김도윤은 다시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경비팀장 강민호 씨 댁에 경비 배치하시오. 24시간 감시 체제로. 회장님, 그건 너무. 민호가 말했지만 김도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이고 이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온 전문가들이 창고와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류를 대조하고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의 메모장 내용과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데. 왜? 무슨 일인데? 부회장님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부회장 박재영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재영은 즉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기감사요. 문제라도 있습니까? 정기감사를 이렇게 갑자기 합니까?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재영은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마 그 시설관리부 놈이. 김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강민호 말입니다. 그 사람 요즘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기록하더군요. 그래서요? 형님, 그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김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야. 아직은 없지만. 없으면 말을 조심하시죠. 김도윤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박재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창고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것입니다. 영상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재영의 비서실 직원들이 밤늦게 창고에서 자재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가져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회계법인 팀장이 김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난 2년간 빼돌린 자재 금액이 약 3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김도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30억? 네. 자재를 빼돌려서 외부 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금은 부회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네, 회장님. 통장 내역, CCTV, 거래처 진술서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영 부회장 지금 당장 불러오시오. 30분 뒤 박재영이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김도윤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CCTV 사진들도 함께였습니다. 앉으시죠. 김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재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형님, 왜 부르셨습니까? 김도윤은 사진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재영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창고에서 자재를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2년간 30억 원어치 자재를 빼돌렸더군요. 내 회사에서. 김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비서들이 멋대로 한 일이에요. 거짓말 마십시오. 돈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윤은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박재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 것 아닙니까? 김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님, 제발. 박재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나가십시오. 형님, 경비 모시고 나가시오. 경비들이 들어와 박재영을 부축해 나갔습니다. 박재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박재영 부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임. 법적 조치 진행 중.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래? 부회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그리고 다른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그거 알아? 시설관리부 강민호 씨가 발견했대. 그 사람 회장님 은인이라며? 맞아. 예전에 회장님 목숨 구해줬다던데.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직원들이 민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습니다. 강민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김도윤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실에는 김도윤만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민호 씨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세미야, 내가 옳은 길을 걸은 거 맞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세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항상 옳은 사람이었어요. 민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재영의 빈자리는 외부 전문가로 채워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시설관리부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